지금 일본에서 한국 남자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해서 난리입니다. 다들 한국 남자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 남자 연애 컨설팅 회사, 한국 남자 맞선 프로그램 회사, 한국 남자 일일 데이트해주는 회사, 한국 남자 중매 결혼 사이트 등 다양한 한국 남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많은 회사가 생겼고요. 그 개수만 무려 1만 개라고 합니다. 왜 이리 일본에서 한국 남자가 이토록 인기가 많아진 걸까요? 그리고 일본 여성 대부분 한국으로 이민 가겠다고 난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명문 대학을 나오고 일본 소니, 도요타 자동차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한국으로의 이직을 하기 위해 지금 열심히 이력서를 한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주에 성공한 젠다야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젠다야이고 도쿄의 겨울을 정말 싫어해요. 정말로 싫어해요. 매일 아침 숨이 보일 정도로 추운 아파트에서 눈을 떠요. 저는 24살이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으며 월급의 대부분을 그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쓰고 있어요. 오늘은 특히 끔찍해요. 바깥 온도는 영하 2도이고 제 아파트도 그리 따뜻하지 않아요. 저는 침대에서 힘겹게 나와 재빨리 티셔츠, 스웨터, 그리고 가장 두꺼운 후드티까지 3겹의 옷을 입어요. 이 모든 옷을 입고도 여전히 떨고 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라고 인스턴트 커피를 위해 물을 끓이면서 혼잣말을 해요. 뜨거운 머그잔이 몇 분 동안 소중하게 제 손을 따뜻하게 해줘요. 전화를 확인하니 동료 히토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사토코 선생님 소식 들었어요? 제 마음이 무거워져요. 사토코 선생님은 디자인 스튜디오의 팀장이에요. 그녀는 항상 저에게 친절했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길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빠르게 답장을 보내요. 아니요, 무슨 일이에요? 히토미의 답장이 즉시 나타나요. 어제 돌아가셨어요. 아파트에서 발견됐는데 난방을 켤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전화를 떨어뜨려요. 제 손이 떨리고 있고 단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토코 선생님은 겨우 42세였어요. 그녀는 열심히 일했어요. 좋은 직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얼어 죽으셨다고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최근 전기요금 청구서를 봐요. 한 달에 10만 엔. 그건 생존에 겨우 충분할 정도로 작은 아파트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 월급의 거의 절반이에요. 이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라고 속삭여요. 그 생각이 저를 무섭게 해요. 직장에서는 모두가 사토코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실도 추워요. 회사가 난방비를 절약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 코트와 장갑을 쓴 채 책상에 앉아 손가락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디자인하려고 노력해요. 있잖아, 한국으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라고 친구 나오미가 점심시간에 물어봐요. 그녀는 뜨거운 라면을 먹으면서 전화를 스크롤하고 있어요. 저는 눈을 굴려요. 한국? 누가 거기 가고 싶어 할까요? 아마 일본만큼 춥고 비쌀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오미가 전화를 돌려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말해요. 제 사촌이 작년에 서울로 이사했어요. 그녀의 아파트를 봐요. 뭐든지요. 저는 한숨을 쉬어요. 도쿄보다 좋을 리가 없어요. 우리는 최고의 음식, 최고의 패션, 그리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단지 우리를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비디오를 봐요. 나오미가 주장해요. 저는 특별한 것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그녀의 전화를 받아요. 제가 본 것은 잠시 숨을 멈추게 해요. 비디오는 서울 아파트에서 티셔츠를 입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보여줘요. 겨울에. 그들은 저처럼 여러 겹으로 싸매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미소 짓고 편안하고 따뜻해 보여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갑자기 매우 주의 깊게 물어봐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비디오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거였어요. 나오미의 비디오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겨울에 서울의 아파트에서 티셔츠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건 진짜일 리가 없어요. 저는 화면에 얼굴을 더 가까이 대며 말했어요. 진짜예요. 나오미가 주장했어요. 서울에는 온돌이라는 놀라운 난방 시스템이 있어요. 열이 바닥을 통해 올라와서 아파트 전체를 따뜻하게 해줘요. 비디오는 제 또래의 젊은 여성이 밝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녀는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떨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행복해 보였어요. 거기서 난방비는 얼마나 들어요? 저는 너무 관심 있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제 사촌은 한 달에 약 5만 원을 내요. 나오미가 말했어요. 그건 일본 돈으로 약 5천 엔 정도예요. 저는 턱이 떨어졌어요. 5천 엔이요? 저는 그것의 20배인 10만 엔 내고 있어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요. 나오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녀에게 임대료 부분을 보여줘요. 그녀가 전화기에 말했어요. 비디오가 계속되었어요. 그 여성의 아파트는 작지만 현대적이었고 큰 창문과 새 가전제품이 있었어요. 화면에 텍스트가 나타났어요. 월 임대료 80만 원. 그건 제가 내는 것의 절반이에요. 저는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집은 제 것보다 더 커요. 계속 보세요. 나오미가 재촉했어요. 비디오의 다음 부분은 디자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성을 보여줬어요. 그녀는 자신의 급여를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같은 일에 대해 받는 것의 거의 2배였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젓으며 말했어요. 서울이 그렇게 좋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사하지 않는 거죠? 많은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곳으로 이주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설명했어요. 제 사촌은 그녀의 회사가 일본인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저는 나오미에게 전화기를 돌려줬어요. 제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만약 비디오가 보여준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도쿄보다 서울에서 더 따뜻한 집, 더 좋은 직업,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할 줄 몰라요. 저는 말했어요. 배울 수 있어요. 나오미가 제안했어요. 제 사촌은 이사했을 때 한국어를 거의 몰랐어요. 그녀의 회사가 도와줬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사토코 선생님이 아파트에서 춥고 외롭게 있었던 것을 생각했어요. 저는 제 아파트를 생각했어요. 실내에서 숨이 보일 정도로 추웠던. 저는 서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디오를 생각했어요.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도쿄의 한국어 수업. 화면이 제 얼굴을 비추며 제가 결과를 스크롤했어요. 어쩌면 이 추운 삶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서울이 답일지도 몰라요. 저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거예요. 저는 돈을 모으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할 거예요. 그 생각은 저를 두렵게 했어요. 하지만 담요 밑에 세 겹의 옷을 입고 얼어붙은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았어요. 저는 도쿄에 머물 수 없어요. 제가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말이에요. 저는 서울로 갈 거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그 말은 이상하고 무서웠지만 또한 흥미진진했어요.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는 내면의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희망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정규 디자인 일을 마친 후 저는 시내 반대편의 한국어 수업으로 서둘러 갔어요. 주말에는 이주 비용을 위해 추가로 돈을 모으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 작은 아파트는 한국어 공부 공간이 되었어요. 저는 냉장고, 문, 창문, 테이블 등 모든 것에 한국어 단어가 적힌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직장에서 로고를 디자인하는 동안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밤에는 일본어 자막이 있는 한국 드라마도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저는 젠다야입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히토미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말했어요. 엄청 지쳐 보여요. 저는 지쳤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는 사토코 선생님을 떠올렸어요. 저는 서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디오를 떠올렸어요. 저는 제 자신을 더 열심히 밀어붙였어요. 4개월간의 집중적인 공부와 저축 후 저는 구직 지원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고 일본인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서울의 10개 회사에 지원서를 보냈어요. 한 회사가 답변했어요. 그들은 화상 인터뷰를 원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연습했어요. 가능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행 연습했어요. 인터뷰 날이 왔을 때 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아파트에서 가장 따뜻한 구석에 컴퓨터를 설치했어요. 인터뷰는 재앙이었어요. 아직 한국어가 충분히 좋지 않네요. 면접관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팀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전화를 끊은 후 울었어요.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충분히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서 2배로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건 더 나은 삶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2주 후 글로벌 디자인 솔루션이라는 또 다른 회사가 저를 인터뷰에 초대했어요. 이번에는 간단한 한국어와 일본어로 인터뷰를 진행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이 인터뷰 아침, 도쿄에 작은 지진이 발생했어요. 제 기차는 20분 지연되었어요. 저는 역에서부터 화상통화를 위해 개인실을 예약한 인터넷 카페까지 달려갔고 땀에 젖고 숨이 가쁜 채로 도착했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화면에 대고 깊이 인사했어요. 그곳에서 박진우라는 이름의 남자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는 천천히 명확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지진에 대해 들었어요. 안전하세요? 그의 친절함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대부분의 일본 상사들은 이유에 상관없이 늦었다고 저를 꾸짖었을 거예요. 인터뷰 중에 저는 박 선생님께 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렸어요. 그가 왜 서울로 이사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저는 정직하게 얼어붙은 아파트와 도쿄에 감당할 수 없는 생활비에 대해 말했어요. 지난 겨울 제 팀장님이 집을 따뜻하게 할 여유가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설명했어요. 저나 제 부모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박 선생님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누구도 음식과 난방 사이에서 선택해야 해서는 안 돼요. 저는 희망적인 기분으로 인터뷰를 마쳤어요. 박 선생님은 제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2주 안에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정확히 13일 후 저의 받은 편지함에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저는 그것을 열면서 숨을 참았어요. 젠다야님께 서울의 글로벌 디자인 솔루션에서 주니어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크게 소리쳐서 이웃이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단지 괜찮은 것이 아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행복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취업 제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도쿄를 떠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자 제 흥분은 곧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먼저 저는 취업 비자가 필요했어요. 회사에서 작성할 서류를 보내왔지만 그 과정은 복잡했어요. 매일 저는 비자 신청에 관한 소식을 기대하며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어요. 돈이요. 일본 엔화가 한국 원화에 비해 약해지고 있었어요. 지난달에는 1만 엔이 약 1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9만 원에 불과했어요. 이건 악몽이에요. 저는 그날 10번째로 환율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며 신음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데도 제 저축은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제 돈이 더 가치를 잃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돈이나 서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폐렴으로 몇 달 동안 아프셨어요. 그는 추운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그것에 걸렸어요. 지금 그는 병원에 계셨고 저는 일본을 떠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두려웠어요. 마침내 그를 방문했을 때 병실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곳은 바깥보다 그다지 따뜻하지 않았어요. 왜 여기는 이렇게 추워요? 저는 제가 가져온 여분의 담요를 들이며 물었어요. 아버지의 입술은 대답하실 때 약간 파랬어요. 병원이 난방비를 절약하고 있어. 대부분의 환자들은 더 나은 난방이 있는 개인실을 감당할 수 없어. 저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마른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 제가 떠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심지어 병원조차 환자들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머물 수 있을까요?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 취업 제안을 받았어요. 서울에서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 너 일본을 떠나는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제 눈을 가득 채웠어요. 회사에서 제 아파트 비용을 지불해줘요. 좋은 난방이 있을 거예요. 급여는 제가 여기서 버는 것의 2배예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조용하셨어요. 저는 기계의 삐소리와 근처 방에서 기침하는 다른 환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너의 어머니와 나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가 마침내 물었어요.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착하면 두 분도 그곳으로 이사하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한국의 병원들은 더 좋고 더 저렴해요. 아빠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창문 밖 회색 도쿄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내 딸이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를 떠나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의 말씀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저 슬펐어요. 그것은 저를 죄책감과 더 결심을 갖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일본 정부는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었고 정부는 그것을 막고 싶어 했어요. 제 비자가 제 시간에 승인될까요? 새로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그들이 제 신청을 완전히 거부할까요? 저는 그날 밤 잘 자지 못했어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걱정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글로벌 디자인 솔루션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비자 승인되었습니다. 시작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안도감이 저를 휩쓸었어요. 저는 도쿄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할 한 달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 전화가 울렸어요. 아버지셨어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 그가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몇 주 전보다 더 강했어요. 꼭 가야 해. 서울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 내 어머니와 나는 우리가 너와 합류할 수 있도록 도울 때까지 괜찮을 거야. 저는 전화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아빠. 단 한 가지만 약속해. 그가 말씀하셨어요. 뭐든지요. 행복해라, 젠다야. 따뜻하게 지내라. 비행기는 부드러운 충격과 함께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제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저는 해냈어요. 저는 실제로 한국에 있었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제가 처음 알아차린 것은 실내가 얼마나 따뜻한지였어요. 약간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편안했어요. 저는 두꺼운 코트를 벗고 팔에 걸쳤어요. 젠다야 씨? 제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는 젊은 남자가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글로벌 디자인 솔루션의 준호입니다. 당신을 새 아파트로 모시러 왔어요. 준호 씨는 제가 그의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했어요. 그는 낯선 나라에 있는 것에 대한 제 불안감을 덜어주는 친근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한국어 단어 중 하나를 사용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대고 서울의 모든 디테일을 살펴봤어요. 도시는 초현대적인 유리 건물들과 곡선 지붕이 있는 전통적인 구조물들의 혼합이었어요. 한국 문자로 된 밝은 간판들이 거리를 밝혔어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네.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여요. 저는 도쿄의 혼잡하고 오래된 부분들과 얼마나 다른지 알아차리며 대답했어요.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준호가 웃었어요. 그들은 또한 우리 아파트가 가장 큰 놀라움이라고 말하죠. 그는 맞았어요. 제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아파트는 작았지만 완전히 현대적이었고 스마트 TV, 새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콤보가 있었어요. 가장 좋은 부분은 따뜻했어요. 너무나도 놀랍게 따뜻했어요. 난방 시스템은 온돌이에요. 준호가 바닥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열이 바닥 아래에서 올라와요. 매우 효율적이죠. 저는 신발을 벗고 양말을 통해 따뜻함을 느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더 이상 제 집 안에서 세 겹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일은 월요일에 시작하지만 먼저 몇몇 이웃들을 만나보세요. 준호가 말했어요. 이 건물에는 다른 일본인 직원들도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사카에서 2년 전에 이사 온 다이스케와 도쿄에서 제 친구였던 나오미가 아닌 서울에서 3년 동안 지낸 UX 디자이너인 나오미를 만났어요. 지금까지 서울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다이스케가 우리가 제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그들은 저를 환영하기 위해 한국 음식인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가져왔어요. 이 아파트가 얼마나 따뜻한지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저렴한지도요. 나오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저도 온 이유예요. 도쿄에서는 저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 제 돈의 대부분을 쓰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실제로 저축할 수 있어요. 다이스케는 저에게 작은 빨간 봉투를 건넸어요. 새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은 전통이에요. 당신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약간의 상품권이에요. 저는 너무 감동해서 거의 울 뻔했어요. 혼자 여기 오는 것에 대해 걱정했는데 당신들이 저를 환영해주고 있어요. 우리 일본인들은 서로 뭉쳐야 해요. 나오미가 윙크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도 매우 친절해요.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창가에 서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떨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청구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안전함을 느꼈어요. 저는 부모님께 제 아파트를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 통화를 했어요. 보세요, 아빠. 저는 그저 티셔츠만 입고 제 따뜻한 거실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실내에서 재킷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지만 저는 그가 여전히 병원에 계시고 여전히 추위에 떨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가능한 한빨리 두 분을 여기로 모셔올게요. 저는 약속했어요. 그냥 건강해지세요. 알겠죠? 서울에서의 첫밤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3개의 담요가 필요하지 않은 방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낯선 무언가를 느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을 위한 희망도요. 서울은 단지 제 새로운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두 번째 기회였어요. 3개월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갔어요. 제 한국어는 매일 향상되었고 저는 새 직장에서 편안해지고 있었어요. 제 디자인들은 팀에서 칭찬을 받고 있었고 박 선생님은 심지어 저를 지역 커피숍을 위한 작은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다려왔던 날이 왔어요. 성과 보너스가 포함된 제 첫 월급이요. 저는 휴대폰 화면에 제 은행 계좌를 쳐다보며 그 숫자들을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세금을 제하고 저는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한 번에 가져본 적이 없는 더 많은 돈이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난방용품과 여분의 담요를 위해 부모님께 돈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그들이 저를 방문할 수 있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달에 서울로 오실 거예요. 저는 영상 통화 중에 아버지께 말했어요. 그는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여전히 마르고 창백해 보였어요.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 그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티켓을 샀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제 회사에는 두 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스트 아파트가 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엄마는 배경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 이제 우리를 돌보고 있네요. 그녀는 아버지께 속삭였어요.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너무 긴장해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만약 그들이 서울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만약 그들이 제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그들이 도착 게이트를 통해 걸어오는 것을 본 순간 제 모든 걱정은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몇 달 전보다 더 강하게 걷고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크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두 분을 꽉 안았어요. 아버지는 경이로움에 찬 표정으로 따뜻한 공항을 둘러보았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 저는 그들을 게스트 아파트로 모셨는데 그곳은 작은 부엌과 한강 전망을 갖춘 제 집보다 더 좋았어요. 바닥은 제 집처럼 온돌 난방으로 따뜻했어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니? 엄마는 양말을 신고 걸으며 따뜻한 바닥을 느끼며 물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주에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드렸어요. 제 사무실, 제가 좋아하는 식당들, 아름다운 공원들이요. 준호 씨가 자주 우리와 함께 했고 제 한국어가 충분하지 않을 때 번역을 도와주었어요. 저는 준호 씨가 주변에 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승인하듯 미소 짓는지 알아차렸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식당에 갔어요. 아래의 불빛들은 별의 바다처럼 반짝였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더 큰 아파트를 찾았어요. 침실이 2개 있어요. 엄마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왜 2개의 침실이 필요하니?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아빠와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저는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3개월 더 지나면 두 분이 여기로 영구적으로 이사 오실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생길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할 거니? 물론이죠. 저는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우리 모두 그저 생존하려고 노력했어요. 여기서는 실제로 살 수 있어요. 엄마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혼자서 여기 오는 것은 정말 용감했어. 우리는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젠다야. 6개월 후, 제 부모님은 서울의 새 아파트로 이사 오셨어요. 제 집에서 단 2층 아래요. 아버지의 건강은 따뜻하고 깨끗한 공기에서 극적으로 개선되었어요. 엄마는 심지어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도쿄를 떠난 지 1년 후, 저는 제 경험을 공유하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일본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때로는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해요. 저는 첫 게시물에 썼어요.
그 블로그는 놀랍게도 인기를 얻었어요. 매일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방법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따뜻한 아파트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제 부모님이 근처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준호 씨의 손이 제 손 안에 있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울은 더 이상 저에게 그저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의 제2의 고향이자 집이었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일본의 젠다야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 감동적이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일본 여성들의 눈물겨운 한국행을 들려드린 감동드림 조아영입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감동드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동드림 조아영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